여러분 반갑습니다. 병원 이노베이션 이용균 연구소장입니다. 근무 시간에는 병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의료기관은 비영리기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활발히 논의되고 토론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의료재단연합회에서 국회에서 의료법인의 구조조정에 대한 법적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을 만큼 한 개 기업, 한 개 병원에 대한 퇴출 구조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병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또는 퇴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의 사업의 다각화를 같이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M 예소라든지 구조조정 전략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경영,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병원 경영 MBA의 주요가 되고 있는 한국의 민간병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국내 병원들은 90% 병상수 기준으로 본다면 95%가 민간병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35%, 일본의 67% 민간병원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민간 공급 주도형이 한국 의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은 시장 가격이 아닌, 페이먼트 자체가, 프라이스가 가격이 공단이나 또는 계약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병원 자체는 우리는 개방형 병원 제도는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개방형 병원 제도가 미국의 어텐딩 시스템인데 미국의 어텐딩 시스템은 한 개원을 한 의사가 어텐딩 하스피탈에 가서 환자에 대해서 수술을 집도를 하고 하스피탈 피와 어텐딩 된 피지션 피가 분리된 이런 이중적 수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에서도 어텐딩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자 했지만 일단 수가 자체가 통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과 어텐딩 하스피탈, 어텐딩 된 닥터의 갈등이 있었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텐딩 된 대원 쪽에서는 야간 진료를 희망을 한 반면에 병원 측에서는 야간 진료를 한 경우에 참가한 진료진 외에 있는 진료 지원직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로봉단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5배를 지불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로 해서 실제 실패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 대한 수가 부분들은 계약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시가에 준하는 통제된 수가 시스템에서 병원 경영이 압박 구조로 있고 공공병원인 경우는 당연히 경영 개입을 하는 이런 구조 조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참고로 영대병원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문가 법인병원, 대표적인 경우가 변호사들의 한 명의 사주 또는 지분 있는 의료법인 형태, 일본식 의료법인인데 일본은 두 개의 법인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모인 사단법인, 재산이 만드는 재단법인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의 74년도에 의료법인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재산이 있는 의료법인, 재단형 의료법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출자 지분에 대해서 배분이라든지 출자 지분의 인정을 하지 않는 상당히 통제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기재부나 이런 쪽에 경제부처 쪽에서 상법상의 회사 형태를 한번 고려를 해봤는데 뭐 주식회사 형태는 제외를 하더라도 한명합자 유한 그러니까 참가한 지분에 있는 이사분들이랍니까? 주주들의 권한이 제한되는 이런 형태까지도 한번 고려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투자 형태, 대표적인 게 이제 간접 투자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채권을 발행하는 부분이죠. 일본식 채권 발행하는 형태도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형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비영리 기관의 지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어서 대부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조인트 벤처가 일부 엠예소가 있지만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마지막에 투자 개방형 병원으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어떤 형태이지만은 국내에도 실제 엠예소로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엠예소는 미국의 한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엠예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엠예소는 하나의 그 의료 집단과 의사의 집단과 자본의 집단이 조인트된 조인트 벤처 형태입니다. 이게 엠예소가 8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서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의 배경으로서는 미국에서 행위별 수가제, 우리가 앞서 배웠죠. PPS 시스템에서 DRG 시스템으로 포괄수가제로 미국의 수가가 통제를 하는 메커니즘이 전환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에서 이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집단인 벤처에서 조인을 투자를 받고 의료인 집단과 병원을 매니저를 전문으로 하는 3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서 소위 매니지먼트 서비스 오가니제이션이라는 벤처 투자 형태가 생기는데 현재도 한 15% 정도는 미국 공급 시장에서 중요한 롤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엠예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전문가의 집단이 아닌 금융, 매니지먼트, 메디컬 서비스 하는 전문가의 집단이 조인을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나름대로 기대돼서 엠예소가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는 다양한 어떤 한 16%의 영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경영 상태가 열악한 경우에는 퇴출이라든지 인력을 절감한다든지 하는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는 공급자의 결함이라든지 집단 개원, 집단 개원은 우리도 이제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원한 의사가 싱글 플레이였다가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의 전문의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개원하는 글루프 프랙티스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의사와 금융 또는 매니지먼트의 집단이 조인트를 한 조인트 벤치인 엠예소 같은 이런 형태로 구조조정이 일어났다. 물론 이 부분에 대출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엠예소는 크게 네 가지로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엠예소에 대해서 경제부처 쪽에서 우리가 이때 2000년대 정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해외 의료기관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유입을 하고자 소위 말하는 그런 시장 개방을 글로벌하게 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다소 한계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 내왔는데 그것이 엠예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엠예소는 당시에 네 가지 모형 중에서 원가 절감형 모델입니다. 하나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제약, 인력, 금융보험, 법률 이런 부분들이 투자한 병원 경영 지원회사라는 형태를 만들어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금융 지원회사를 만드는 병원 경영 지원회사를 만드는 모델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 네트워크 추구 모형은 복수의 의료기관들이 지분 출자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 파워도 키우고 기술 연계도 하고 진료 연계도 하는 의료기관 네트워크형입니다. 이 부분이 현재 좀 국내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살아남은 게 병원 이비인후과인 하나 이비인후과 모델이 이 모습에 가까운 거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 다음 기업 연계형 모델은 다소 이론적인 면이 있지만은 의료기기 연구 조합 또는 의약품, 보험 이런 회사들이 병원 경영 지원 회사를 만들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한 이런 회사의 형태를 만들었고 그런 모델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원 조달 지원형 모델은 외부 자원을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인데, 실제 금융 리스와 비슷한 형태도 있는데, 앞서 두 개의 모델이 의료기관에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의료법인이 MSO를 만들려고 할 때 다소 그 당시에 한계점이 뭐였냐면은, 의료법인에 대한 산하병원들이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계점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영 지원회사의 지분 투자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기 이제 의료법인은 주식회사의 지분 투자가 어렵다는 어떤 그런 조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홀딩사 하는 지주회사처럼 아까 말한 네트워크 형태의 앱넷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에 지주회사에서 병원에 간호사를 파견한다든지 행정직을 파견한다든지 했을 때에 용역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병원과 홀딩스사, 앱예소사의 관계에 있어서 부가세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도적 문제점이었고, 당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앱예소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로서는 우리들 병원들이 산하 6개 병원에 소위 말하는 리볼스 홀딩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즉 6개 산하병원들이 우리들 홀딩스사에 투자를 하고 이 우리들 홀딩사에서 행정직을 파견을 하는 이런 운영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홀딩스사가 병원의 재무관리, 행정관리, 병원의 정보와 전략, 교육을 맡는 이런 형태의 홀딩사인데, 왜 이것이 리버스 홀딩 컴퍼니, 소위 역지주회사로 됐느냐면은, 지주회사는 상급상에 문제가 없는 회사거든요. 뭐 우리가 일반 기업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에브랜드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주회사가 산하병원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산하병원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홀딩사의 기본 형태에 있는데, 그 홀딩사가 실제적으로 자금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 산하병원의 6개의 병원들이 지주회사에 역으로 지분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리버스 홀딩 컴퍼니 형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조조정 방법에 있어서 국내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례가 일어나 있지는 않지만은,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자진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경영이 어려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또는 뭐 만성기 질환으로 급성기 질환에서 전환하는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죠, 현재. 하지만은 현재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974년도에 일본식 의료법인을 도입을 할 때 법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한 개 의료법인인 경우 또는 그 나머지 잔여 재산, 청산 자산을 어떻게 한다는 게 현재는 법적으로 미비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사한 의료법인에 해당 의료법인을 갖다가 인수인계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법인병원이 퇴출을 한다든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회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공공기관이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쉽게 인수를 하려고 나서질 않는 경우. 현재 부산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이제 진내 기독병원인데, 현재 10년간 인수자를 못 찾아서 아직도 상당히 이 병원이 퇴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원의 어떤 진보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의료기관에 구조조정을 한다, 구조 축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또는 외부에 자원을 투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도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는 이제 내부적인 경영 체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병원이 도산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날 국회에서 의료재단 연합회입니까? 거기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대출 구조 마련을 위한 법 제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20년이나 넘게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의 논거가 문제가 되는 점이 M&A를 허용한다고 하면은 의료의 상업화를 조장한다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료재단 연합회에서는 한계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대출 구조를 마련을 함으로 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나 질을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논거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기존의 컨설팅사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4개의 경우에 이제 구조조정, 쉽게 퇴출한 병원들을 사례를 보면은 내적인 요소가 외적인 요소가 있는데, 외부적인 요소는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수가의 문제, 또는 외부 환경의 요소, 환자의 기호 변화. 환자의 기호 변화라고 하면은 부산 침례병원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산 부산대병원과 해운대 백병원이라는 큰 브랜드 파워를 가진 병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중간에 있는 부산 침례병원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요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경영자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실제 어떤 경영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라든지, 경영자가 타 산업으로 가는 경우, 또는 정치적인 그런 지역 정치에 출마한다는 이런 경우가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기는 경우에 병원이 도산하는 경우도 사례가 가끔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내부 구현 요소로서는 수가의 문제, 뭐 계속 의료기관이 주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그 다음에 의료 인력의 문제, 특히 지방병원은 심각하죠. 의료의 문제보다는 의료 환자의 의식 문제, 쉽게 말하면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중증 환자들이 쏠림이 있으므로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이런 구조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내부적인 요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병원은 인건비 포션이 50%가 넘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병원의 경비가 고정 경비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병원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게 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비효율적인 문제라든지 경영 효율적인 문제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용 증가를 적정하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한 경우도 병원의 내부적 요인이고, 비규모의 경제 요소도 큽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한 1,580개의 노인 전문병원, 노인 요양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인데, 대략 알려지기는 한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이상이 되어야 병원의 적정 경영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70%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중소병원이다 보니까 비규모적인, 비경제적인 규모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내부적인 요소 때문에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다면은 보다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분석이라든지 또는 인건비에 대한 요소들, 금융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포션이라든지 이런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매니저가 되어야 되고, 실제 이제 왜 우리 병원의 원인이 이러한 수익 부족이라든지 비용 증가에 대한 원인들을 좀 분석하고 진단해야 되고, 이런 경우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일정 병상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구조조정 방법으로서 급성기를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사한 병원의 체인 하스피탈로 하면서 환자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갖는다든지 이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컨설팅 펌과 의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이에 따라서 이행을 할 때 이행에 대한 플랜을 세우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수직적인 합병 또는 수평적인 합병, 네트워크 경영 이런 어떤 구조들인데 실제 수직적인 합병보다는 어떤 네트워크 경영이나 수평적인 합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 방법이 조금 고려할 요소가 현실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한 방법을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급성기 병원에서 만성기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급성기 병원에서 만성기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뭐 간헐 보건소의 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은 문제는 이제 급성기 병원에서 만성기 병원으로 이행을 한다면은 의료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축소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라든지 예,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합자를 하는 건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사업 확대 영역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이 나름대로 수익 창출을 위한 어떤 그런 회사를 갖다가 지분을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A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법인들이 영리병원에 지분을 갖는 것은 어느 실질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고 돼 있고, 실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부나 관할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뜯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성실공익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자법인을 설립을 해서 부대사업 목적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성실공익법인이라고 하면은 기재부에서 이제 승인을 듣게 되는데 공익법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법인이라든지 뭐 각종 사단법인, 사회법인 또는 특수법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공익법인의 의료법인의 성실공익법인을 한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 심사를 해서 아래에 있는 조건입니다. 8가지 조건을 맞춰서 이제 기재부의 승인을 신청을 하면은 심사를 거쳐 승인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자법인을 영리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실제 운용 자산의 의료법인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20%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는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의료법인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